신종모시, 매점을 중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자. 수원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을 장식한 수원시의 신년 화두입니다. 수원 특례시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다부진 새해 다짐으로 보이는데요. 특례시 출범 하루 전 신년 대담의 주인공 염태영 수원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특례시가 확정된 날 예. 시장님께서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감회를 밝히시기도 했어요. 예. 이제 드디어 내일 수원 특례시가 출범을 합니다. 예.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2010년도에 시장이 됐으니까 올해로 12년째입니다. 네. 시장이 되고 나서 바로 우리 도시는 그 당시부터도 이미 100만이 넘는 큰 규모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가 100만이 넘는 큰 도시로서 광역시는 아니어도 좋은데 우리 도시 시민들이 불이익은 없어야겠다는 생각 갖고 100만 도시의 시에게는 별도의 그 권한을 좀 주는 그런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12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감회가 좀 새롭고요.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내일이면 수원 특례시가 출범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특례시를 위해서 그동안 뭐 1인 시위도 불사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지난 1년여간 특히 지난 예. 1년 사이에 우여곡절도 많으셨죠. 예. 이제 2010년도 민선 오기 시작되면서부터 수원 특례시라는 걸 이제 법제화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어요. 네. 19대 국회 때 좌절되고 20대 국회 때 좌절되고 또 21대 국회 때 또 좌절될 뻔한 것을 제가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도 돼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느냐고 애를 썼고 그때까지도 무수한 노력들이 있었죠. 네. 국회를 문턱이 닳도록 다녔다고 하면 글쎄 과한 표현이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서 특례시의 지위를 얻기는 됐는데 그로부터 또 1년 동안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구체적인 권한을 담는 일들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에는 이제 그 사회복지의 급여 체계 기준을 바꾸느냐고 보건복지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또 중앙부처의 장관들이나 청와대 이런 데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저희의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그랬죠. 시장이 돼갖고 1인 시위하고 그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원 특례시가 실제적인 권한을 받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특례시에 대한 지원 협의체를 공동으로 행안부가 만들고 거기서 이제 얼마의 사무를 특례시로 권한 이임을 할 것인가가 쭉 논의가 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86개 기능에 383개 단위 사무를 발굴해서 이것 정도는 이제 특례시로 넘어가자 이런 것이 협의는 됐는데 그 하나하나가 또 다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또 그중에 일부는 또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과정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도 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서 시민복지 또 행정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시장님을 한 5년 전쯤에 한번 뵀었는데 그때도 특례시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래 걸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특례시는 자치분권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원시 말고도 3개 시가 더 이제 특례시 내일부터 특례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경쟁 아닌 경쟁을 또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수원 특례시가 새로운 지방자치의 뭐 다른 시들에 앞서서 뭐 그런 지방자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예. 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의 규모와 역량, 위상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중앙정부가 행정을 할 때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갈라놓고 광역에는 상당한 권한을 주고 또 그중에 일부만을 기초로 그 이관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광역 규모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부 할애받은 것만 시키는 일만 하는 도시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비효율과 또 우리에게 보면 불이익이 워낙 커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건데 이분법적으로 광역과 기초로 나눠져 있는 사이에 우리가 균열을 만들고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인정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기초자치단체 신분이면서도 광역에 준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뚫고 나가면, 그래서 새로운 성과들을 많이 만들면 앞으로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들도 또 새로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지방 소멸 위기에 있거나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조금만 더 권한이 필요한데 이런 데도 새로운 모델들로 다양하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특례시 제도가 앞으로 지방자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시금석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경쟁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내일 옷을, 아까 말씀하신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내일 특례시로 출범하는 고향 시민이기도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자, 그럼 특례시가 되면 과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들은 어떤 것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을까요? 특례 사무 권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특례 사무가 되기 위해서는 특례 사무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발굴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발굴하려면 여러 부서에서 지금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져 있으면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있어서 우리가 받는 불이익을 우선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광역 규모의 우리 위상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일차적인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 체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사회복지 급여 체계에 있어서는 전국을 특별시, 광역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처럼 광역 규모의 큰 도시에 있는 삶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여서 우리는 중소도시로 분류합니다. 근데 대도시 그 사회복지 급여 체계의 기준선이 있고 중소도시의 기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재산액의 공제 규모가 대도시는 이만큼 주고 기초자치단체는 너는 무조건 아무리 커도 중소도시다. 그래서 그 아래에 기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갭에 있는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역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 기준선을 대도시 기준으로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받는 혜택이 있어요. 또 기초연금이 있고 한부모 가정 지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급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는 9개 사회복지 수준에 있어서 받는 혜택이 달라져요. 이를테면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금액은 가구당 월 최대 28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1인당 최대 16만 5천 원까지 더 받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수혜 대상자도 늘고 받는 수준도 더 커지죠.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만으로 따져도 우리 시민 약 2만 2천 명이 연간 한 70억 이상의 복지 수혜를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울산광역시에 살았던 사람은 이를테면 기준 재산액이 1억 원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 혜택을 줬다면 우리는 7천만 원으로 그 기준을 잡아서 혜택을 줬으면 거기보다 주거비도 우리가 더 비싸고 소비자 물가 비싸도 수준도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더 불이익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특례시가 되면 대도시 기준으로 광역시 수준으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급여체계에서 불이익을 해소한 것. 이게 1차적인 과제였는데 그중에 일부가 이번에 해결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걱정도 좀 있어요. 특례시가 이제 출범이 되긴 했지만 이제 권한을 제외하고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공무원을 더 뽑는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리된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뭐 법제화된 권한은 좀 거의 없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미연의 특례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이 출발이라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해도 특례시가 출범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제 욕심으로 보면 한 100가지는 더 권한을 받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20, 30 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울산광역시보다도 공무원 숫자가 절반이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절반이고 공무원 직급이 하나씩 다 낮아요. 그건 이제 어차피 공무원들이 받는 그 신분상의 불이익이다 치더라도
시민들이 받는 불이익 중에 사회복지급여 체계 속에 불이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해결돼 가는 거고 일부가 해결됐죠.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사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특례시로 이양돼야 될 사무를 발굴하고 그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걸 갖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부는 지방일괄 이양법을 또 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지방 자치분권법을 통해서 또 그 권한이 개정이 돼서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서 우리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씀이 이 지방정부의 재원을 늘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현재는 아직 그다지 이제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자치분권의 가장 핵심은 결국 재정분권입니다. 실제 모든 지자체가 자기 재원으로 자기가 뜻한 바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들의 재정 자립도가 20% 내지 30% 사이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뜻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중앙정부가 공모하거나 또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사업에 맞춰서 들어가서 그것을 따와야지만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 예속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재정 분권을 이루는 것이 꼭 필요한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런데 우리 사회가 맞춤형 돌봄 체계를 더 강화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할 일이거든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자기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돌봄 사업을 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재정 자율성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중앙정부도 알아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어도 임기 내에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까지는 맞춰보겠다 했어요. 그리고 두 단계의 재정분권 협의회를 통해서 이 과정을 해왔는데 결국 최근까지 맞춰진 게 75대 25입니다. 7.5 대 2.5. 전혀 성과가 없다는 할 수는 없지만 목표만큼을 이루지 못했죠. 앞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국고보조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도 과제고 또 지방세로 나가는 것에 대한 세율을 조정해서도 그렇고 이런 걸 통해서 재정의 자율권 이것을 확대시켜가는 것이 앞으로 또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출발이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고 또 닥칠 문제들도 과제들도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렵게 모신 만큼 이제 시장님의 개인적인 질문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삼선이세요. 수원 최초의 민선 3기 12년 대장정의 이제 끝을 목전에 두고 계신데요. 이제 자타공인 시장님은 경기도 행정 달인이라는 별명도 갖고 계세요. 아유, 그런 명예로운 타이틀을 줄 수 있나요? 수원시장으로서 지난 12년간 수원시장 영태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시정의 모든 과정을 시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 갖고 했거든요. 그래서 휴먼시티 수원,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또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이런 것을 쭉 외쳐왔는데 시민 참여 제도를 기반으로 수원시정을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퍽 저로서는 보람을 느끼고요. 제가 많은 시민들 덕분에 12년을 무사히 왔으니까 역시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역사를 창조했다는 생각 갖고 위대한 도시를 만든 시민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삼선이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삼선이시면 기초자치단체장은 3선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데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지역의 이제 시민들도 이제 시장님의 차기 행보에도 관심이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경기도 지사 출마설도 있는데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초지방정부들이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가 있어요.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재정분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분권 또 탄소 중립 같은 문제들을 이제 한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의지화시키는 일들을 앞장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 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도 하고 또 저로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나가서 또 그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회로 나가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렇게 제 신념대로 이끄는 대로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활동을 해왔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체적인 실천의 장에서 그 효능성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남은 과제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숙고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숙고 중이시지만 이왕 특례시까지 올려놓으신 김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 자치분권 그 실마리가 될 특례시 출범을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TBS7 신년대담 염태영 수원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